선택을 뒤로 밀어서 한도상에서 유리한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럼 이 묶이는 상황에서 내년에 사실은 준공되는 물량들이 내가 원활하게 원하는 매물을 살 만큼 나와줄 거냐에서 의문점이 상당히 큰 거예요. 왜 뒤로 밀어야 되는지를 본인에게 설득 한번 해보시는 거죠. 가격 떨어질까봐라고 보통 얘기하시거든요. 네. 지금 떨어지는 게 6.27 대책 이후에 2달이 지나도 안 보였는데 네. 4개월 지나면 그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시장의 내성력을 무시하시는 거죠. 윤지혜 랩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미 많이 오른 데들보다는 조금 덜 오른 데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가 뭐 이렇게 조정을 안 받고 뭐 마포, 성동도 뭐 다시 또 올라가고 하니까 야 이거 그냥 결국 가는 애가 계속 가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달리는 말을 올라타자.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분들이 또 많아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탈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 사실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는 전략이죠. 네. 예, 수요가 이렇게 뾰족해진 상태에서는 그 뾰족한 수요가 어딜 보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의 사실은 로또 청약도 강남에서 분양하지만 사실 청약 당첨이 되면 물론 이제 계약금 20% 넣어야 되고 6억 원 한도 제한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으로 탈락해야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탈락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걸 노리는 게 맞죠. 근데 이제 탈락하신 분들이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그 탈락하신 분들의 자금 여력에서 내가 뭘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강남 3구 쪽에서 노리고 있었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뭐 갑자기 마용성으로 가고 뭐 동작구로 가고 강동구로 가기에는 그분들도 쉽게 포기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아파트가 아닌 그러면 비아파트, 빌라 쪽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도 이분들한테는 지금 유쾌하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수 같은 데야 결국은 이제 뭐 전략정비구역이니까 거기서 개발해서 아파트로 변모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은 빌라를 사지만 아파트를 산 거죠. 네. 미래의 신축 아파트를 재개발 산 거니까. 산 거니까. 그렇죠. 수요가 그러면 아파트에 쏠려 있고 신축에 쏠려 있고 한강벨트에 쏠려 있으면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택하라라고 시장에서 이미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택할 때 이제 그럼 차등이 되는 거죠. 네. 아, 내가 그 한강벨트 쪽에서 선택하려고 보니 신축 너무 비싸. 못 들어가. 대단지 너무 비싸. 못 들어가. 중대형 너무 비싸. 대출이 안 나. 못 들어가.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신축 못 들어가니까 준신축. 네. 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준신축에서도 너무 비싸. 그러면 한 중고로 가는 거죠. 15년 차 정도 되는 걸로. 네. 그리고 중대형 살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네요. 그러면 중소형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도 중소형이 난리죠. 네. 그러면 지역도 또 바꿔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지역도 바꾸는 거고. 그럼에도 비아파트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를 철저하게 지금 외면하고 있어요. 그쪽은 오르질 않습니다. 오르긴 올라요. 네. 아주 조금. 근데 저쪽이 너무 멀리 가니까 차마 또 손을 내밀기 그렇고 여러분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빌라를 샀는데 DSR 한도 제한 받잖아요. 그럼 잘못 들어갔다가 네. 이거 때문에 아파트를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비아파트 시장도 침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 그럼 이제 그럼에도 자산이 안 되고 자금이 안 되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선으로 선택드리는 건 그럼 난 강남 입성은 해야겠다. 네.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까지 가는 겁니다. 네. 나홀로 아파트 쪽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네. 강남구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은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가격은 따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한강뷰를 원해. 근데 한강뷰를 원하는 건 너무 비싸.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 중에서 한강뷰가 되는 저렴한 걸 상대적으로 찾아야죠. 네. 내 자산, 가용자산 내에서. 근데 한강뷰까지는 난 원하지 않아. 강남에 입성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서초 강남에 나홀로 아파트까지가 마지노선인 겁니다. 지금 빌라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럼 거기서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가 모든 지역이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합니다. 신축은 지금 강북구에 가셔도 비쌉니다.
네. 노원구에 가셔도 비싸고요. 동작구에 가셔도 비싸고요. 은평구에 가도 비쌉니다. 네, 뭐 최소 15억이죠. 예. 네. 서대문구 가셔도 비싸고요. 강서구에 가셔도 비쌉니다. 마곡지구 한번 네. 가보세요. 한때는 마곡지구의 그 가격이 목동의 구축보다 비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동 가야지 이렇게 대체제 성격들이 생기거든요. 목동의 구축으로 선택하는. 결국은 목동의 구축도 결국은 키 맞추기를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노선이 똑같은 거예요. 신축, 대단지, 그리고 한강뷰 이런 걸 다 원하잖아요. 네. 너무 비싸잖아요. 비싼 걸 추천드릴 순 없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되는 건데, 그것도 로또 청약이라서 네.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울 쪽에 청약을 해서 신축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건데, 그것도 작년에 서울 쪽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해서 들어가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럼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생각하실 부분은 대출 규제는 계속 타이트해질 것 같습니다. 풀 확률이 별로 없을까요? 6억 원 한도 제한을 했는데 네. 이걸 뭐 9억까지 풀어줄 리가 있나요? 그건 뭐 경제가 뭐 위기급으로 오지 않는 한, 경제 맞아요. 위기급이 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온다고 확신하시는 분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강남도 반토막 납니다. 나라가 절단 나니까. 네. 뭐 다행히 지금 뭐 미국과의 뭐 이런 협상은 중간 이상의 평가는 받고 있으니까, 나라가 절단 난다를 전제로 하신다면 사실은 내 집 마련 혹은 전세도 위험한 거죠. 네. 하우스푸어가 많아질 테니까. 월세 정도만. 그렇죠. 살아야 월세만 돼요. 안전. 월세 정도만. 월세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겁니다. 아 근데 네. 이게 나홀로까지 가면 사실 어찌 보면은 매수할 수는 있는데 매도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실 부분은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네. 어차피 지금은 영끌을 해도 6억인 거잖아요. 아 그럼 차라리 지역을 포기하고 그래도 좀 대단지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 문제예요. 선택의 교육, 영역일까요? 직장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직장 출퇴근을 30분 컷을 해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 네.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여도 뭐 100세대 미만 한 50세대밖에 안 돼도 강남, 서초, 뭐 성파 정도의 나홀로는 난 괜찮다고 봐도 있는 거죠. 하긴 뭐 대치 도곡에 작은 단지에 네. 사시는 분들 만족도가 괜찮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설명드리냐면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의 10년 전 가격과 다 나오잖아요. 실거래가 다 찍히잖아요. 그래서 2006년부터 찍히니까 그때부터 쭉 히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대단지 가격을 따라갑니다. 나홀로 아파트 정도는. 상승률이 뭐 조금은 낮아도 따라간다. 올라간다. 상승률은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몸값이 쌌으니까. 네. 그러니까 비율 퍼센트지로 환원하면 사실은 2배, 3배 뛴 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포, 뭐 용산, 성동 이런 데도 네. 사실은 강남 쪽에서 몸값 2배 뛸 때 얘네는 뭐 2배 안 뛰었나요? 2배 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그 상승폭이 5년 누적해 보면 100%가 넘거든요. 그러면 서울 평균이 거의 다 2배 뛴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더 뛰었냐? 덜 뛰었냐의 문제인데, 최초의 자산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를 사서 6억 원이 되는 구간은 사실은 수익률상에서 100%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히스토리를 잘 보시면 아파트 유형의 한정에서 보자면 나홀로 아파트는 제자리 걸음했다는 강북구 쪽에서 맞아요. 네. 강북권역에서는 제자리 걸음했을 수 있어요. 근데 강남권역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거나 혹은 나홀로 아파트인데 한강뷰가 되는 아파트는 비슷한 수익률을 커버합니다. 금액 수준에서는 덜 올랐다고 느끼는 거죠. 퍼센트 자체는 뭐 퍼센트 비슷하다. 자체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나홀로 아파트까지다라는 거예요. 네, 아파트가 아니면 너무 거들떠 안 보고 있습니다. 이 기조가 좀 계속 될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똘똘한 한 채라는 것들이 조금 뭐 완화되고 뭐 지방으로도 막 사람들이 뭐 집을 사러 가고 하는 기조로 바뀌면 좀 이런 그 아파트 선호도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예. 상대적으로.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혹시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 좀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이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루머들도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네. 지금 이제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들의 가장 주장하시는 부분은 주택수에서 좀 빼달라. 우리는 주택이 아니다. 취득세도 그쵸. 4.6%다. 맞아요. 살 때 이제 주거용으로 안 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또 역으로 그러면 주택수에서 빼주면 오피스텔이 잘 나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 따라가는 자산은 맞아요. 네. 근데 오피스텔의 태생적인 한계는 임대 수익형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이 서초도 있고 네. 서초에 저희 사옥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판교에도 사옥이 있었거든요. 핫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럼 그 주변 오피스텔들을 쭉 돌아봅니다. 네. 그러면 최초 분양가에서 오른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원래 오피스텔이라는 건 감가상각을 배우셨으면 감가상각이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안 떨어졌으면 선방한 겁니다. 그 이유는 수익형 상품이니까 매년 꽂히는 월세가 그 자산의 수익입니다. 연에 한 2천을 내가 그 임대료로 받는다. 그러면 10년이면 2억이잖아요. 네. 그게 임대 수익형 상품의 수익입니다. 그걸 마치 오피스텔도 몸값이 오르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시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설사 주택세에서 빠진다고 해도 대체재 성격의 한계점들은 대체 상품이기 때문에 본류에 해당되는 주택 상품이 과열되지 않으면 이쪽까지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이 빠르다라는 단점. 그리고 오피스텔은 상업지에 지어져서 재건축도 쉽지 않다라는 특징이 그래도 있습니다. 공급은 조금 빠를 수 있으니 아파트보단 빠르니까 이번 정부가 오피스텔을 조금 풀어주면 그래도 좀 공급난이 맞아요. 전월세 쪽에서의 이슈들을 해소하는 데는 네.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도시형 생활주택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처럼 뭐 주거 형태에서 오피스텔도 사실은 양질의 주거 공간으로서 확보는 가능하거든요. 특히 풀옵션 오피스텔은 1, 2인 가구가 거주할 만합니다. 다만 이제 장기간 거주하기 좀 어려울 뿐인 거죠. 자녀가 생기거나 하면. 우선은 아파트 쪽만 보는 게 낫겠다. 현재까지는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은 기존 정책 노선이 계속 이행되는 걸 보시게 되면 이 전략이 맞고요. 네. 기존 정책 노선이 이행되는 것들이 흐릿해지거나 조금은 다른 정책. 그래서 똘똘한 집 한 채를 충분히 완화할 만한 정책, 다주택자를 중과세 안 하는 정책, 네. 혹은 세금을 가액 기준으로 아예 재편하는 이런 정책. 그러니까 대단한 정책 변화가 유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지방 쪽에 미분양이 적거나 혹은 공급 쪽 사이드 쪽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에서는 네. 사실은 수요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꽤 있어요. 이게 막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혹은 지방 쪽에 대한 확실한 우대 네. 혹은 최근에 이제 세컨드홈 정책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홍보 삼아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걸로 다시 돌아와서 지방에 내가 내 집 마련을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할 거냐, 혹은 세컨드홈에서 저런 정책을 한다고 그럼 할 거냐. DSR에서 한도 제한받는 건 매한가지잖아요. 네. 그럼 DSR이라는 우리가 한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생각해 보시면 뭐 지방은 DSR을 안 보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선 주택의 그 이자 원리금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죠. 자동차, 네. 신용대출, 지방에 있는 집에서 대출 받았으면 그것까지 다 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그 내 집 마련 전략은 내 DSR 한도를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첫 내 집 마련 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차를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하는 차를 난 차에 로망이 있어 사고 네.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1억 대출 이것 때문에 한도 축소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잖아요. 내 집 마련을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하고 차를 살 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에서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차부터 사시면 집 살 때 걸림돌로 작동한다. 그러면 지금 조심하셔야 되겠다. 현재에 있는 정책 수준에서 예. 지금 추석까지는 좀 지켜보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그 전에 사야 된다. 지금 약간 이거 날씨 덥고 할 때 비수기 때 사자. 뭐 이런 그 두 가의 어떤 파가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상반기에 출연했을 때와 관점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대출은 앞으로도 방향성으로 지금 627 대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거다.
그러면 지금 대출 여력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이 선택을 뒤로 미뤄서 한도상에서 유리한 지금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그 뾰족해진 수요가 계속 자금력 있는 수요는 사고 안 팔고 그냥 묶어버리고 사고 안 팔고 묶어버리는데, 그럼 이 묶이는 상황에서 내년에 사실은 준공되는 물량들이 내가 원활하게 원하는 매물을 살 만큼 나와줄 거냐에서 의문점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택을 안 하는 그 이유에 대한 거를 오히려 그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설명을 하자면 계속 그 상반기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왜 뒤로 밀어야 되는지를 본인에게 설득 한번 해보시는 거죠. 뒤로 미루면 뭐가 유리해지는 떨어질까봐, 거죠? 가격 떨어질까봐라고 보통 얘기하시거든요. 네. 지금 떨어지는 게 6.27 대책 이후에 2달이 지나도 안 보였는데 4개월 지나면 그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시장의 내성력을 무시하시는 거죠. 그러면 6.27 대책의 효과 이외에 추가 대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 우리가 이제 맛보기라고 표현하신 대통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거기서 맛보기에 의한 또 새로운 대책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저걸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은 주택이 이미 있으신 분들. 근데 무주택자가 그걸 일일이 다 평가해서 빠질 거니까 전월세 가격은 안 빠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월세 가격은 안 빠지는데 매매가는 계속 빠질 거라는 전제가 안 나오잖아요. 공급은 여의치 않을 거라는 전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잘 안 될 거라고 이미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거기에 이런 지금의 똘똘한 한채 현상도 계속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에 대출은 계속 줄어들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에 금리는 앞으로 인하될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내 자금 여력은 내가 모으는 데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은 살 수 있는 게 그때는 살 수 있다는 보장이 또 없는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사실은 전세라는 부분들 갭 투자가 지금 원천 차단돼 있진 않아요. 가능하죠. 네, 지금은.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건 가능합니다. 사금융 쪽에서. 근데 그조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선 차단돼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되고 투기지역이 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6억 원 한도보다 더 축소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상에서 내가 기다려서 유리하려면 정책의 어떤 대단한 변화가 나올 거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사실상의 첫 번째 종합대책이죠. 9월 초에 나오는 공급대책 보시면 이제 방향성이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6.27 대책은 워낙 뜨거운 시장을 일단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단기 대책이었고요. 지금 9월에 나오는 공급을 위시한 종합대책은 중장기 계획일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스탠스가 거기서 확정되는 거죠. 그걸 뭐 경제가 절단나기 전까지는 안 바꿀 거니까. 그러면 임기 내내 이 기조는 동일할 거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9월 공급 대책 이후에는 추가적인 어떤 대책에 대한 것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그 공급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른바 이제 역발상 투자라는 것들이 정책을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니, 시장이 정책대로 안 가는데 정책을 뭐하러 공부해야 되냐라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발상 투자를 하시려면 정책을 이해한 바탕 이위에 저 정책은 뭔가 문제가 있다, 저건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해서 뒤집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파리 대책으로 한번 와보시면, 파리 대책 때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비 사업들을 규제합니다. 그러면서 대출 한도도 규제하고 세금 부분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나오면서 규제합니다. 거기서의 역발상 투자는 뭐냐면, 도심지내 공급이 쉽지 않겠구나. 똘똘한 한 채가 생기겠구나. 혹은 시장에 있는 매물도 잠길 수도 있겠구나. 정책은 유도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정책을 이해한 바탕 위에 저 정책을 보니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를 생각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똘똘한 집 한 채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사신 분들이 위너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이 역발상으로서 다른 판단을 할지 여부는 9월 종합대책을 보시고 이 정책대로 갈지, 혹은 역발상에서 내 자산을 지금이라도 사놔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그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R114의 윤지혜 랩장님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공급 대책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 5년간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가 아마 네.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일단은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